네가 우리 아들이랑 어울린다고 생각해? 고물상 집딸이 여기서 뭘 기대하니? 내일 당장 집에서 나가. 이 방은 며느리가 쓸 자리가 아니야. 어머니, 정말 저보고 나가라는 건가요? 당장 안 나가? 네 자리도 몰라보고 감히 우리 집 체면 망치게 할 셈이야? 하지만 그날 며느리 윤서현의 눈빛은 전과 달랐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이혼하겠습니다. 며칠 뒤 그렇게 윤서현을 내쫓았던 사람들은 상상하지 못한 광경을 마주하게 되죠. 거실 한가운데에서 머리를 숙이고 무릎까지 꿇은 채 시어머니가 간곡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제발 나 좀 살려줘. 내가 다 잘못했어. 윤서현은 차갑게 고개를 돌리며 아무 눈물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시어머니가 무릎까지 꿇게 되었을까요? 며느리를 집에서 발로 차며 쫓아냈던 시어머니, 그 며느리가 수천억 재벌 상속녀라는 사실은 전혀 몰랐죠. 저녁 식탁 위 형광등 불빛 아래서 박경애는 팔짱을 낀 채 윤서현을 뚫어지게 바라봅니다. 내가 우리 아들이랑 어울린다고 생각하니? 생각해보면 얼토당토하는 일이잖아. 고물상 집딸이 우리 집에 발을 디뎠다는 것 자체가 웃기지 않니? 강도현이 젓가락을 내려놓습니다. 어머니, 서연이 괜찮은 사람이에요. 일도 성실하고 착하고. 박경애는 한숨을 크게 내쉬며 쏘아붙입니다. 도현아, 내가 뭘 알아? 집안 체면이라는 게 있잖아. 서현은 조용히 눈을 내리깝니다. 저도 부족한 것 알아요. 그래도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박경애는 식탁을 툭 치며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론 안 돼. 고물상 영감집의 딸이라니 남편도 그렇고 다 저런 쪽일 게 뻔하지 않니? 명절 아침 서연은 박경애의 목소리에 잠에서 깹니다. 일어나서 부엌에 들어가. 오늘부터 제대로 며느리 노릇해. 서연은 조심스럽게 거실로 나와 말을 겁니다. 어머니, 뭐부터 도와드릴까요? 박경애는 냉정하게 쏘아붙입니다. 말이 필요 있니? 내가 알아서 그릇부터 정리하고 음식 만들어. 다들 올 거니까. 서현은 가슴이 쿵 내려앉습니다. 작은 한숨을 내쉬며 조심스레 주방으로 들어가 생선을 손질하고 고기 반죽을 만집니다. 손끝이 얼얼해질 때까지 전을 붙이고 땀에 옷이 젖어도 쉴 틈이 없습니다. 박경애는 가끔 거실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서현, 음식 타면 집안 망신이야. 명절마다 우리 집 체면 세워야 돼. 서현은 그 말을 가슴에 새깁니다. 친척들이 하나둘 도착하자 박경애는 큰 소리로 말합니다. 우리 집 강도현 며느리 그냥 고물상 집딸이에요. 대학이고 뭐고 제대로 한 게 없다니까. 삼촌은 비웃듯 말합니다. 어머니, 그런 며느리 데려오기도 쉽지 않죠. 박경애는 자랑스럽게 대답합니다. 우리 아들은 착해서 데려온 거지 내가 허락한 것도 아니야. 서현은 곁에서 그 말을 모두 듣습니다. 얼굴이 붉어집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도현은 들은 채도 않고 TV를 봅니다. 서현은 홀로 음식을 준비하다가 주방 문을 닫습니다. 명절 저녁 부엌에서 혼자 남은 반찬으로 밥을 먹습니다. 식구들은 거실에서 웃고 떠드는데 서현은 찬국에 밥을 말아 먹습니다. 눈물이 흐르지만 손으로 닦아냅니다. 어머니, 다음부터는 저도 같이 식탁에 앉아도 될까요? 박경애는 고개도 돌리지 않고 대답합니다. 내가 식구라면 체면이 서지 않지. 그냥 조용히 내 자리 지켜. 서현은 더 이상의 말 없이 조용히 그릇을 정리합니다. 밤이 깊어가고 도현은 조용히 방으로 들어갑니다. 서현은 혼자 부엌에 남아 설거지를 정리합니다. 명절 내내 친척들이 집을 드나듭니다. 삼촌, 고모, 이모 모두 서현을 부엌에서 보고 지나갑니다. 고모는 속삭이듯 말합니다. 그 집 딸 출신에는 뭐가 묻어다닐까? 이모가 키득거리며 답합니다. 어쩌면 옷까지 특이한 냄새가 배었을지도.
박경애는 그 대화에 웃으며 대답합니다. 그래서 빨래를 따로 해야 돼. 우리 옷이랑 같이 널면 안 되지. 서현은 그 소리를 주방에서 다 듣고 있습니다. 기름이 튄 손을 들어 올리다 한숨을 쉬고 눈물을 삼켜냅니다. 도현에게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도현, 오늘 친척분들이 하신 말씀 너무 상처였어요. 도현은 TV를 켜며 말합니다. 서현, 그냥 농담이지. 우리 집안이 원래 그런 분위기야. 서현은 한참을 말없이 방으로 들어가 앉습니다. 책상에 앉아 조용히 손을 모읍니다. 내가 정말 도현을 사랑했나? 이 집안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이 커집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서현은 더 강해진 듯 해졌습니다. 멸시와 억압에 익숙해진 듯 보였지만 마음은 점차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명절이 끝나면 서현은 가장 먼저 부엌으로 들어갑니다. 어머니, 다음에는 제가 직접 음식 다 준비하겠습니다. 박경애는 비웃으며 대답합니다. 명절마다 체면이 중요하지. 내가 뭘 하든 우리 집은 안 변해. 이후에도 서현은 집안에서 시어머니의 작은 지시에 하나하나 맞춰 움직입니다. 청소도 하고 빨래도 조용히 하며 가족 식사에는 늘 빠집니다. 도현은 늘 서현을 방치합니다. 밤늦게 방에 들어온 도현은 짧은 말만 남깁니다. 내일도 일찍 일어나야 하니까 피곤해. 서현은 혼자서 아버지 사진을 바라봅니다. 왜 이렇게 외로운 걸까 스스로를 다잡으며 하루하루를 견딥니다. 부엌에서 울음을 삼키던 그 마음은 점점 더 견고해졌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서현의 이런 마음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박경애는 점점 더 기세등등해졌고 도현은 점점 더 무심해졌습니다. 서현의 침묵 속에서는 작은 결의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내가 언젠간 이 억울함을 모두 갚을 것이라는 다짐이 서서히 그 마음을 채워가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오후 서현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서현아,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어. 심장마비래. 빨리 병원으로 와. 서현의 손에서 핸드폰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위독하셔서 병원에 가야 해요. 박경애는 팔짱을 낀 채 차갑게 말했습니다. 뭐? 저녁 준비는 누가 해? 친정 일 때문에 집안 망치려고? 고물상 영감 하나 쓰러졌다고 난리야. 서현은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어머니, 제발요. 정말 위급하대요. 박경애는 손을 휘저으며 소리쳤습니다. 안 돼. 저녁 준비 끝내고 설거지까지 다 하고 가. 우리 집안일이 먼저야. 그때 도현이 거실에서 나왔습니다. 서현, 엄마 말씀 들어. 의사들이 알아서 하겠지. 나중에 가도 돼. 서현은 절망에 빠졌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부엌으로 들어가 눈물을 흘리며 밥을 지었습니다. 손이 떨려 칼질도 제대로 되지 않았지만 박경애는 재촉했습니다. 빨리 안 해? 오늘 저녁 손님 올 거야. 서현은 전을 부치고 국을 끓이며 핸드폰이 계속 울리는 것을 보았지만 받을 수 없었습니다. 3시간이 흘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까지 끝낸 서현은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아버지 친구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서현아, 미안해. 아버지가 1시간 전에 돌아가셨어. 너를 보고 싶다고 하셨는데. 서현은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중환자실 문 앞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늦어서 정말 죄송해요. 장례식장을 혼자 준비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서현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장례식이 내일인데 와주시면 안 될까요? 박경애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바빠. 친정일은 내가 알아서 해. 도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회사에 중요한 일이 있어서 못 갈 것 같아. 알아서 잘하겠지. 서현은 혼자였습니다.
상주로 앉아 조문객을 맞이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장례 비용도 모두 서연이 처리했습니다. 그녀에게는 숨겨둔 돈이 있었지만 시댁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사흘간의 장례가 끝났습니다. 서연은 지쳐서 거의 쓰러질 지경이었습니다. 시댁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는 박경애와 도현이 웃으며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너무 지쳐서 잠깐 소파에 앉았습니다. 야, 누가 소파에 앉으래? 내가 우리 집 소파에 앉아? 박경애가 화난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서연은 대답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박경애가 서연의 머리채를 잡아 끌었습니다. 으악! 서연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박경애는 서연을 바닥으로 끌어내리고 발로 차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사흘이나 집을 비우는 동안 누가 집안일 했는 줄 알아? 다 내가 했어. 며느리 주제에. 박경애는 서연을 발로 차며 현관문 쪽으로 밀어냈습니다. 서연은 머리채를 잡힌 채 바닥에 끌려갔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장례식이었잖아요. 박경애는 더 세게 발로 차며 소리쳤습니다. 장례식이면 뭐 어때? 집안일은 누가 해? 당장 나가. 도현은 그 광경을 보고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돌렸습니다. 서현은 방으로 기어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바닥에 쓰러져 머리를 감쌌습니다. 머리카락 몇 가닥이 손에 묻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슬픔과 폭행당한 고통, 남편의 배신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윤서현 고객님, 대출 신청 확인차 연락드렸습니다. 2천만 원 신용 대출인데요. 서현은 깜짝 놀랐습니다. 저 대출 신청 안 했는데요. 은행 직원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남편 강도현 씨가 대리 신청하셨는데요. 서류에 고객님 도장이 찍혀 있어서요. 서현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도현을 찾아갔습니다. 도현, 은행에서 전화 왔어요. 당신이 내 명의로 대출 신청했다면서요? 도현이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 엄마 회사 자금이 급해서. 어차피 우리 가족인데 뭐가 문제야? 서현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내 동의도 없이 내 명의로 대출을 받다니. 도현이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뭐가 아깝다고 그래? 우리 집에서 먹고 자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지. 서현의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자신이 사랑했던 남편이 맞나 싶었습니다. 그날 밤 서현은 혼자 방에 앉아 결심했습니다. 이제 끝이야.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다음 날 아침 윤서현은 조용히 가방을 쌌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나가 강도현에게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혼해요. 우리 이혼합시다. 도현은 커피를 마시다 멈칫했습니다. 뭐? 이혼? 서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은 이미 다 말랐습니다. 남은 건 차가운 분노뿐이었습니다. 네.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박경애가 거실에서 나왔습니다. 서연의 말을 듣고 오히려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혼? 좋아. 당장 이혼하자. 나도 내 얼굴 보기 싫었어. 우리 아들한테 고물상 딸이 무슨 도움이 됐다고. 도현도 어머니 편에 섰습니다. 좋아. 나도 너 이제 지겨웠거든. 그런데 위자료는 생각도 하지 마. 내가 잘못해서 이혼하는 거니까. 서현은 조용히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도현이 계속 말했습니다. 오히려 내가 위자료 받아야 해. 내가 우리 집에서 먹고 산 거 계산하면 1,000만 원은 받아야 돼. 박경애가 거들었습니다. 맞아. 우리가 다 냈잖아. 최소 2,000만 원은 받아야지. 서현은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알겠어요. 위자료 없이 이혼해 줄게요. 돈도 요구하지 않을게요. 도현이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그럼 이혼 합의서 바로 쓰자. 오늘 당장.
박경애가 만족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그래, 알아서 나가. 우리한테 피해는 주지 말고.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짐을 쌌습니다. 옷 몇 벌, 책 몇 권, 아버지 사진.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혼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위자료도 재산 분할도 없었습니다. 도현은 흐뭇한 얼굴로 서명했습니다. 좋아. 이제 우리는 남이야. 다시는 연락하지 마. 서현은 아무 말 없이 가방을 들고 집을 나왔습니다. 현관문이 쾅 닫혔습니다. 뒤에서 박경애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드디어 저 골칫거리가 나갔네. 이제 우리 아들 좋은 집안에 다시 장가 보내야지. 서현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들고 앞을 바라봤습니다.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서현은 작은 원룸을 구했습니다. 짐을 풀고 며칠 동안 조용히 지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버지 산소를 찾아갔습니다. 가을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서현은 아버지 산소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국화꽃을 놓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미안해요. 서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기억나요? 2년만 평범하게 살아보라고 하셨죠. 돈이 아닌 나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라고.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었습니다. 저 정말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제 정체를 숨기고 평범하게 살았어요. 도현을 만났을 때 저는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그 사람이 저를 사랑한다고 믿었어요. 서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어요. 그들은 저를 사랑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무시하고 말 잘 듣는 대상이 필요했던 거예요. 서현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아버지, 미안해요. 저 이제 평범하게 못 살 것 같아요. 이제 제자리로 돌아갈게요. 서현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더 이상 눈물은 없었습니다.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전무님, 저예요. 윤서연입니다. 전화 너머에서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상무님이시군요. 그동안 어디 계셨어요? 회사가 난리였습니다. 서연이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제가 복귀합니다. 내일 당장 출근할게요. 그리고 전무님, 부탁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상무님. 서연의 목소리가 더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성원물류라는 회사 아시죠? 이 전무가 대답했습니다. 네, 상무님. 우리 협력사 중 하나죠. 재활용 운송 쪽으로 거래하는 중소기업입니다. 서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회사 관련해서 모든 계약 내역 정리해 주세요. 거래 규모, 계약 기간, 의존도 다 파악해 주세요. 이 전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상무님, 혹시 성원물류랑 무슨 문제라도?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자세한 건 내일 말씀드릴게요. 일단 자료부터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전무님, 이 통화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상무님. 내일 뵙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서연은 핸드폰을 내려다보며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온기가 없었습니다. 며칠 후 서연은 정장을 차려입고 거울을 봤습니다. 2년 만에 다시 보는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단정한 정장, 깔끔하게 넘긴 머리, 자신감 있는 표정. 이제 더 이상 고물상 딸 윤서현이 아니었습니다. 천양그룹 전략기획본부 상무 윤서현이었습니다. 윤서현은 회사로 향했습니다. 본사 건물 앞에 섰을 때 직원들이 깜짝 놀라며 인사했습니다. 상무님, 돌아오셨습니다. 상무님, 그동안 어디 계셨어요? 서현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잠깐 개인 사정이 있었어요. 이제 돌아왔습니다.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이 전무가 정리한 자료가 놓여 있었습니다. 서현은 자료를 펼쳐봤습니다.
성원 물류의 모든 것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거래처, 계약 규모, 재무 상태,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완벽하네요. 이 전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상무님, 성원 물류가 혹시? 서연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제 전시댁이에요. 이 전무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혹시?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아요. 그들은 제가 누군지 몰라요. 그냥 고물상 딸로만 알고 있죠. 그리고 자기들 회사가 우리 협력망에 완전히 의존한다는 것도 모르고요. 서연이 자료를 덮으며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가르쳐 줄 시간이에요. 누구를 함부로 대했는지. 이 전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상무님, 어떻게 하실 건가요? 서연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천천히요. 급하게 할 필요 없어요. 그들이 제대로 느낄 수 있게 단계별로 진행할 거예요. 서현은 법무팀에도 연락했습니다. 아주 조용히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박경애와 도현은 그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들은 고물상 딸을 쫓아낸 것에 만족하며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폭풍이 곧 몰려올 거라는 걸요. 서현은 회사 업무에 빠르게 적응했습니다. 2년의 공백이 있었지만 여전히 유능했습니다. 회의를 주재하고 계약서를 검토하고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직원들은 상무님이 돌아온 것을 반겼습니다. 서현은 공정하고 능력 있는 리더였으니까요. 하지만 아무도 2년 동안 무슨 일을 겪었는지 몰랐습니다. 서현은 매일 성원물류 관련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그 회사의 약점, 의존도, 재무 상태, 모든 것을 파악했습니다. 이 전무가 완벽하게 정리해준 덕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서연이 이 전무를 불렀습니다. 전무님, 성원물류와의 계약 갱신 시기가 언제죠? 이 전무가 자료를 펼치며 대답했습니다. 2달 후입니다, 상무님. 3년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때까지 천천히 준비하죠. 한편 박경애는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를 쫓아낸 후 기분이 좋았습니다. 회사도 잘 돌아가고 있었고 아들 도현도 새로운 여자를 만나려고 준비 중이었습니다. 어느 날 박경애는 사모님 모임에 갔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열리는 모임이었습니다. 김 여사, 박 여사, 이 여사 등 평소 친하게 지내던 사모님들이 모였습니다. 박경애가 만족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아, 제가 요즘 얼마나 속이 시원한지 몰라요. 그 골칫거리 며느리를 드디어 쫓아냈거든요. 김 여사가 관심 있다는 듯 물었습니다. 아, 그 고물상 딸 말이에요? 드디어 내보내셨어요? 박경애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이혼시켰죠. 위자료도 한 푼 안 줬어요. 오히려 우리가 그동안 먹여 살린 거 계산하면 받아내야 할 판이었는데 그냥 조용히 나가더라고요. 역시 박 대표님이 똑똑하시네요. 그런 며느리는 빨리 내보내는 게 답이죠. 박경애가 우쭐하며 계속 말했습니다. 그 애가 얼마나 한심했는지 몰라요. 아버지 장례식 때도 혼자 다 치르더니 장례비 낼 돈도 없었나 봐요. 김 여사가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 며느리 사진 혹시 있어요? 저번에 봤을 때 어디서 본 것 같았거든요. 박경애가 핸드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뭐가 특별하다고 그래요? 그냥 평범한 얼굴인데. 박경애는 서연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결혼식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김 여사가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표정이 조금 변했습니다. 어머, 이 사람. 우리 남편이 천양그룹이랑 거래하는데 거기 임원 중에 얼굴이 똑같은 사람이 있대요. 이름도 윤서현이라고. 박경애의 미소가 굳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고물상 딸이 무슨 재벌 회사 임원이에요? 동명이인이겠죠? 김 여사가 사진을 다시 보며 말했습니다. 그렇긴 한데 진짜 비슷하네요.
우리 남편이 명함 받았다고 하던데 나중에 확인해 볼게요. 박경애는 웃으며 넘겼지만 속으로는 조금 찜찜했습니다. 며칠 후 박경애는 골프장에 갔습니다. 회사 거래처 사장들과 함께하는 골프 모임이었습니다. 성원물류는 작은 회사였지만 박경애는 이런 자리를 통해 인맥을 쌓곤 했습니다. 라운딩을 마치고 클럽하우스에서 식사를 하는데 장 사장이라는 사업가가 박경애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박 대표님 며느리가 윤서현이라고 했죠? 혹시 나이가 30대 초반인가요? 박경애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는데요. 왜? 장 사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가 경제신문에서 그 이름을 봤는데 천양그룹 상무더라고요. 나이도 30대 초반이고 혹시 같은 사람 아니에요? 박경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또 천양그룹이라고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무슨 황당한 소리예요? 우리 며느리는 고물상 딸인데 그런 큰 회사 상무가 될 리 없잖아요. 그리고 이미 이혼해서 쫓아냈어요. 장 사장이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동명이인인가 보네요. 근데 나이도 비슷하고 얼굴도 비슷하다던데. 천양그룹 하면 업계 최고 아닙니까? 박 대표님도 그쪽이랑 거래 많이 하시잖아요. 박경애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맞았습니다. 성원물류는 천양그룹 계열 협력사들과 주로 거래했습니다. 그게 회사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동명이인일 거예요. 그럴 리가 없어요. 박경애는 그렇게 말했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계속 신경이 쓰였습니다. 윤서현이라는 이름이 2번이나 나왔으니까요. 집에 도착한 박경애는 도현을 불렀습니다. 도현아, 서현이 그때 회사 어디 다닌다고 했지? 도현이 TV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작은 무역회사요. 이름도 기억 안 나는데요. 왜요? 박경애가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아니, 그냥 오늘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를 해서. 무슨 소리요? 박경애가 주저하다 말했습니다. 서현이랑 같은 이름, 같은 나이에 천양그룹 상무가 있대. 그것도 얼굴까지 비슷하다고. 도현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말도 안 돼요. 서현이가 대기업 상무라고요? 걔는 고물상 딸이고 학벌도 별로고 그냥 동명이인이에요. 박경애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렇겠지. 내가 괜히 신경 쓰나 봐. 하지만 그날 밤 박경애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계속 신경이 쓰였습니다. 설마 정말 그럴 리 없겠지? 다음 날 박경애는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비서에게 말했습니다. 천양그룹 홈페이지 찾아봐. 임원 명단 있나 확인해봐. 비서가 곧 컴퓨터로 확인했습니다. 대표님, 홈페이지에 임원 소개가 있는데요. 사진은 없고 이름만 나와 있어요. 윤서현 상무 전략기획본부 담당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박경애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정말 윤서현 상무가 있다고요? 하지만 사진이 없으니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나이는 안 나와 있어요, 대표님. 박경애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동명이인이야. 그래, 틀림없어. 우리 며느리가 재벌 회사 상무일 리 없어.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불안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박경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날 오후 박경애는 거래처 미팅을 갔습니다. 재활용업체 사장님과의 미팅이었습니다. 계약 갱신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사장님이 무심코 말했습니다. 박 대표님, 요즘 천양그룹 쪽에서 협력사 관리 강화한다던데 들으셨어요? 이번에 새로운 윤 상무가 직접 챙긴다더라고요. 박경애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윤 상무요? 네. 윤서현 상무요. 젊은데 되게 능력 있다고 소문났어요. 우리도 이번에 그쪽이랑 계약 재검토 들어간대요. 박경애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윤서현.
또 그 이름이었습니다. 그 윤 상무님이 어떻게 생겼어요? 글쎄요. 제가 직접 본 적은 없는데 30대 초반이고 되게 똑똑하다더라고요. 그리고 뭐 원래 재벌 집안 사람이라던데요. 박경애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미팅을 빨리 끝내고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사무실에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설마 서연이가 정말 천양그룹 상무라면? 그럼 내가 지금까지 한 짓은? 박경애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절대 그럴 리 없어. 그 애는 고물상 딸이야. 내가 직접 확인했잖아. 하지만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박경애는 밤마다 잠을 설쳤습니다. 어느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박경애는 평소처럼 신문을 펼쳤습니다. 경제신문을 보는 게 그녀의 습관이었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일면을 펼쳤습니다. 그 순간 박경애의 손이 멈췄습니다. 일면에 큰 사진이 실려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젊은 여성의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큰 제목이 있었습니다. 천양그룹 친환경 전략 대폭 확대, 윤 상무 주도. 박경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사진 속 여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이 쫓아낸 며느리였습니다. 커피잔이 손에서 떨어져 바닥에 깨졌습니다. 하지만 박경애는 그것도 신경 쓰지 못했습니다. 신문을 들고 기사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천양그룹 윤서현 상무가 전략기획본부를 이끌며 친환경 경영 전략을 전면 개편하고 있다. 윤 상무는 윤병식 회장의 외동딸로 2년간의 공백기를 거쳐 최근 복귀했다. 업계에서는 그녀의 복귀가 천양그룹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박경애의 입이 바짝 말랐습니다. 윤병식 회장의 외동딸. 그럼 서연은 재벌 상속녀였다는 건가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박경애가 비틀거리며 문을 열자 옆집에 사는 정 여사가 서 있었습니다. 정 여사가 신문을 펼치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박 대표님, 사진 속 사람이 당신 며느리 맞죠? 이름도 윤서현이고 얼굴도 똑같은데요. 박경애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혹시 진짜 그 며느리가 재벌이었던 거 아니에요? 천양그룹 하면 업계 최고잖아요. 박 대표님 회사도 거기 협력사들이랑 거래하는 거 아니었어요? 박경애의 얼굴에서 피가 완전히 빠졌습니다. 맞았습니다. 성원 물류의 거래처 대부분이 천양그룹 계열이었습니다. 그게 회사 매출의 7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말도 안 돼요. 그 애가 고물상 딸이라고 아버지가 고물상한다고. 정 여사가 신문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윤병식 회장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고물상이 아니라 재활용업체 재벌이었던 거예요. 박경애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서연의 아버지가 운영하던 게 고물상이 아니었습니다. 재활용 사업이었던 거였습니다. 어머, 그럼 박 대표님이 재벌 며느리한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신문에 나올 정도면 업계에서 유명한 사람인데. 정 여사의 말에 박경애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자신이 서연에게 했던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부엌에 가두고 밥도 제대로 안 주고 사모님들 앞에서 창피 주고 심지어 머리채까지 잡았습니다. 그때 도현이 출근 준비를 하며 거실로 나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박경애가 떨리는 손으로 신문을 도현에게 내밀었습니다. 도현은 신문을 받아들고 기사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얼굴도 점점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서연이라고요? 서연이가 재벌 상속녀였다고요? 바로 그 순간 현관문 앞에서 우편함 여는 소리가 났습니다. 도현이 나가서 확인했습니다. 큰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발신자는 천양그룹이었습니다. 도현이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공식 문서가 여러 장 들어 있었습니다.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계약 해지 통보서. 도현이 서류를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이 점점 더 심하게 떨렸습니다. 엄마, 이거. 박경애가 서류를 빼서 읽었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천양그룹과 성원물류 간의 모든 협력 계약을 즉시 해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보증금도 전액 회수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류 맨 아래에는 서명이 있었습니다. 천양그룹 전략기획본부 상무 윤서현. 박경애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습니다.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니, 잠깐만. 천양그룹이면 우리 거래처 절반이 거기 협력사잖아. 이거 계약 다 끊기면 우리 회사 당장 망하는 거야. 도현도 패닉 상태였습니다. 서류를 다시 집어들고 확인했습니다. 엄마, 이 서명 진짜 서연 맞아요. 우리가 완전히 당한 거예요. 재벌 며느리한테 고물이나 주우라고 했다고요. 박경애가 소파에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쌌습니다. 말도 안 돼. 그럼 내가 지금까지 재벌한테 발로 차기까지 했단 말이야. 정 여사가 황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이런 집안일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박경애와 도현만 거실에 남았습니다. 도현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거래처들한테 연락해봐요. 천양그룹 쪽 협력사들 말이에요. 박경애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거래처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사장님. 저 성원물류 박경애인데요. 다음 주 납품 건은? 전화 너머 목소리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아, 박 대표님. 죄송한데 저희도 방금 본사에서 연락받았어요. 성원물류랑 거래 중단하라고요. 어쩔 수 없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10년 넘게 거래했잖아요. 저희도 난처하지만 본사 지시라 어쩔 수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박경애는 다른 거래처에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똑같았습니다. 모두 본사 지시로 거래를 중단한다는 거였습니다. 5통, 10통. 전화를 걸 때마다 같은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박경애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졌습니다. 끝났어. 우리 회사 끝났어. 도현이 책상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이게 다 서연이가 한 거예요. 복수하려고 일부러 이런 거라고. 박경애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당연하지. 우리가 그 애한테 얼마나 심하게 했는데. 나도 알아. 하지만 그 애가 재벌인 줄 어떻게 알아? 고물상 딸이라고 했잖아. 도현이 머리를 쥐어뜯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착각한 거라고. 아, 어떡해? 회사가 망하면 우리는. 박경애가 갑자기 벌떡 일어났습니다. 서현이한테 가자. 당장 가서 빌어야 해. 무릎 꿇고 빌면 혹시. 도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지금 와서 빈다고 용서해 줄까요? 우리가 얼마나 심하게 했는데 머리채까지 잡았잖아요. 하지만 박경애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회사가 망하면 모든 게 끝이었습니다.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나갔습니다. 그날 오후 회사에는 더 나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은행에서 전화가 온 겁니다. 박 대표님, 대출 연장건은 승인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회사 매출이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서요. 뭐라고요? 그럼 기존 대출은요? 조기 상환 요청드립니다. 2개월 안으로 전액 상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애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주저앉았습니다. 거래처는 다 끊기고 은행에서는 돈을 당장 갚으라고 하고 회사는 정말로 망하는 거였습니다. 직원들도 소문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불안한 얼굴로 서로 속삭거렸습니다. 월급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걱정하는 직원들도 있었습니다. 박경애는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신문에 실린 서연의 사진이 자꾸 눈에 밟혔습니다. 차갑고 당당한 표정.
자신이 무시하고 학대했던 며느리가 실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었다니. 내가 재벌을 고물상 딸이라고. 박경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건 후회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회사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의 눈물이었습니다. 도현은 회사에서 상사에게 불려갔습니다. 상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강 과장, 자네 전 부인이 천양그룹 윤상무라던데 사실인가? 도현이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전 부인입니다. 이혼했어요. 이혼을 왜? 도현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상사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우리 법인도 천양그룹 쪽 감사받고 있네. 이번에 협력사 거래 중단으로 관련 감사 들어간대. 자네가 거기 연루되면 곤란한데. 도현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회사에서까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날 저녁 박경애와 도현은 집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경제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천양그룹이 협력사 관리 시스템을 전면 개편합니다. 윤 상무는 공정거래와 상생 협력을 강조하며 박경애가 리모컨을 집어던졌습니다. TV가 꺼졌습니다. 내일 당장 서현 회사로 가야 해. 무릎 꿇고 빌어야 해. 도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지금 와서 빈다고 용서해 줄까요? 박경애가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그래도 해야지. 다른 방법이 있어? 회사 망하고 우리 거리에 나 앉을 거야. 그날 밤 두 사람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라는 걸. 진짜 복수는 이제부터라는 걸. 다음 날 아침 박경애는 천양그룹 본사 앞에 섰습니다. 50층이 넘는 고층 빌딩이었습니다. 평생 이런 큰 건물 앞에서 작다고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박경애는 로비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경비원이 막아섰습니다. 방문 예약이 있으신가요? 윤서현 상무를 만나러 왔어요. 제가 그 사람. 예약 없으신 분은 출입이 불가능합니다. 박경애가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제발이요. 급한 일이에요. 꼭 만나야 해요. 하지만 경비원은 단호했습니다. 박경애는 할 수 없이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결심했습니다. 서현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기로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박경애는 추운 바람을 맞으며 서 있었습니다. 다리가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오후 5시가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사람들이 퇴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회전문이 열리고 서현이 나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서현은 당당했습니다. 직원 몇 명이 그녀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서현은 차분하게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걷고 있었습니다. 박경애가 앞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서현아. 서현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려 박경애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아무 감정도 없었습니다. 박경애가 서현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현아. 아니, 상무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주변 사람들이 놀라서 쳐다봤습니다. 서현의 직원들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서현은 무표정했습니다. 박경애가 계속 애원했습니다. 제가 미쳤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계약 다시 해주세요. 회사가 망하면 직원들은 어떡해요? 서현이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와서 무릎 꿇는다고 용서받을 줄 알아요? 박경애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제발이요. 서현의 목소리가 더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제 머리채 잡을 때는 언제고 지금 와서 눈물이에요. 제 아버지 돌아가시는데도 병원 못 가게 막을 때는 언제고요? 박경애가 바닥에 이마를 대며 울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서연이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목소리는 낮지만 또렷했습니다. 어머니, 힘들어도 인간다운 예의는 지키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어머니는 그 선을 넘으셨잖아요. 제발 회사만은. 서연이 냉정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회사요? 제가 왜 어머니 회사를 살려줘야 하는데요? 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는데도 저녁 준비하라고 할 때는 언제고 지금 와서 사정이에요. 박경애가 서연의 바지를 붙잡았습니다. 서연아, 제발 나 좀 살려줘. 내가 너무 잘못했어. 서연이 박경애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손 떼세요. 지금도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어머니는 지금 회사가 아까워서 우는 거예요. 저한테 한 짓이 미안해서가 아니라요. 박경애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서연의 말이 맞았으니까요. 서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저한테 뭐라고 했죠? 고물상 딸이라고. 우리 덕에 배불리 먹은 주제라고 하셨죠? 그 말 기억나세요? 그건 내가 정말.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이미 결정된 일이에요. 계약 해지는 번복할 수 없습니다. 박경애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 정말 이럴 거야? 그래,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이렇게까지 해야 해. 우리 회사 직원들도 있는데. 서연의 눈빛이 더 차갑게 변했습니다. 직원들 걱정은 어머니가 하셔야죠. 회사 경영을 잘못한 건 제 잘못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머니, 이건 복수가 아니에요. 단지 거래를 중단한 것뿐이에요. 서연이 등을 돌렸습니다. 박경애가 바닥에서 소리쳤습니다. 윤서현, 너 이러다 후회할 거야. 너 때문에 사람들이 일자리 잃으면 그것도 다 내 책임이야. 서연이 잠시 멈춰 섰다가 돌아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직원분들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아니에요. 서연은 차에 탔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박경애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었습니다. 며칠 후 서연은 성원물류 전 직원들을 모았습니다. 회의실에는 불안한 표정의 직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서연이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걱정 많으셨죠?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께 감사 인사와 함께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직원들이 긴장한 얼굴로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전 대표가 밀린 급여와 퇴직금 모두 이번 주 안으로 100% 지급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하시는 분들께는 천양그룹 계열사나 협력업체로 재취업을 알선해 드리겠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한 직원이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상무님, 저희는 박 대표와 일했는데 괜찮을까요? 서연이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여러분은 잘못이 없어요. 열심히 일하셨고 회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셨어요. 경영진의 잘못으로 피해를 받아서는 안 되죠. 직원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한 직원이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무님. 정말 감사합니다. 다른 직원들도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서연은 그들에게 고개를 숙여 답례했습니다. 그날 오후 서연은 협력업체 사장들을 만났습니다. 작은 업체들이었지만 오랜 세월 성실하게 일해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서연이 말했습니다. 사장님들, 전 대표가 밀린 대금 모두 오늘 안으로 100% 지급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공정한 거래를 약속드립니다. 한 사장님이 감격하며 말했습니다. 상무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는 석 달째 대금을 못 받아서 직원 월급도 못 줄 뻔했어요. 서연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사장님들이 성실하게 일하신 대가예요. 앞으로 천양그룹은 협력사와의 상생을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협력업체 사장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서연은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주말이 되었습니다. 서연은 혼자 아버지 산소를 찾아갔습니다. 겨울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아버지 산소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국화꽃을 놓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다 끝났어요.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2년 동안 평범하게 살아봤어요. 진심으로 사랑도 해봤고요. 하지만 세상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 잔인하더라고요. 서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래도 후회는 안 해요. 아버지, 저 이제 제대로 일할게요. 아버지가 평생 일궈온 회사, 제가 더 크게 키울게요. 그리고 아버지처럼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업가가 될게요. 서현은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눈빛은 단단하고 결연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제가 잘할게요. 서현은 산을 내려갔습니다.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무거웠던 짐을 내려놓은 듯 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서현은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새로운 프로젝트 자료가 쌓여 있었습니다. 이 전무가 들어왔습니다. 상무님, 새로운 친환경 프로젝트 시작할까요? 서현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시작하죠. 재활용 사업을 더 확대하고 환경을 보호하고 일자리를 만들어요. 아버지가 꿈꾸던 회사를 만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상무님. 서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더 이상 복수에 사로잡힌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은 정의롭고 능력 있는 사업가였습니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박경애와 도연은 자신들이 선택한 길의 결과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치러야 할 대가였습니다. 정의는 늦을 수 있지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 이야기 좋으셨다면 구독,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하나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